이제 고금리가 공포감이 아니에요. 코로나19의 역풍, 고물가의 역풍, 고금리의 역풍. 이런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이대로 놔두다가는 그냥 경제는 더 기우는 거죠. 미약하게나마 그나마 경기가 좀 회복 시점을 갖는 국면은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 계시면서요. 한양대 겸임 교수님으로 계신 김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또 신간을 또 내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2024년 경제전망서를 내셨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말씀하시면서 예. 뭐 내년은 뭐 상흥점이라는 네. 어떤 접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를 설명하는 그 점, 용어를 하나 선정해요. 네. 그 점을 2050년 전망까지 쓸 거라서 점을 네. 잇다 보면 이제 선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24년은 상처는 아물지만 상처의 흔적, 흉터가 남는다. 2024년 경제를 놓고 좀 생각해 보면 이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이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채택했고 이 고금리를 채택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경기를 악화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2024년에는 고물가라는 숙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는 계속 지속되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만난 지점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네. 글로벌 경제라는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은 세계 주요국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통 하니까 24년에도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합니다. 고물가라는 기준은 충족하죠. 두 번째, 경기 침체 맞느냐? 세계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OECD가 전망한 것으로 따지면 올해가 2.9%, 2023년이 그리고 2024년이 2.7%. IMF 기준으로는 23년이 3.0%, 24년이 2.9%. 보통 이제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은 약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네. 그럼 3.8%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8%를 밑돌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둔화예요, 둔화. 그리고 3%도 채 안 된다. 침체 맞아요. 그러니까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양상인데 24년은 침체 맞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경제 위기는 역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좀 구분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경제 위기 온다고 받아들여요. 그럼 경제 위기 때 나타나는 그 여러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징후와 경기 침체일 때 나타나는 그 자산 시장의 모습이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는 집값 같은 경우도 대폭락하죠. 그리고 제자리로 순식간에 돌아가죠. 왜냐하면 대폭락한 다음에 대책들이 통화 정책을 또 제로 금리로 단행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집값이 다시 폭등해요. 그러니까 V자예요, 모든 게. 경제 위기 때는 V자예요. 근데 경기 침체일 때는 V자를 가정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전혀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되는데 어쨌든 고물가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리는 경제 24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OECD는 우리나라 뭐 잠재 성장률을 지금 1%대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어떤 저성장 기조가 조금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게 보통 커다란 이슈를 만날 때, 금융위기를 만날 때, 또 우리나라로는 IMF 외환위기를 만날 때, 또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를 만날 때 이런 큰 상처가 주어질 때마다 성장률의 레벨 다운이 일어나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잠재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전 그때는 뭐 9%대, 외환위기를 겪고서 한 7%대 쭉 가다가 또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뭐 3%대 그리고 최근에는 2%대 그리고 24년부터는 1.8%대로 잠재 성장률을 저도 전망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2%대에서
1.8% 수준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0%대로 내려가는 이 장기 침체의 현상을 놓고 판단할 때 한 가지는 대외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가 미중에 대한 무역 수출 의존도가 40%니까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미중이 레벨된다면 중국 경제가 23년 5%, 24년 4.22%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2027년까지 3%대체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IMF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을 그대로 구조적으로 유지를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중국에 계속 의존을 한다. 근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기우는 만큼 대중국 수출 규모가 기울을 거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대외적으로 의존도를 계속 똑같은 구조, 수출 구조를 똑같이 유지하면 피크 코리아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출 구조나 외교 전략이나 이런 면에서도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런 저성장 고착화로 내려가는 모습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게 한 가지고요. 대내적인 요인도 있겠죠. 근데 잠재 성장률로 보통 계산할 때는 세 가지 요인으로 함축을 해요. 대내적인 요인을. 한 가지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거시경제 공부하시면 가장 기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데 1.8%의 잠재 성장률을 24년에 기록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노동 투입이 예를 들어서 뭐 1%라고 해볼게요. 1%포인트. 자본 투입이 0.5%포인트. 총 요소 생산성이 0.3%포인트. 이렇게 더하면 1.8%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기준으로 하면 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지 요인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노동 투입이 앞으로도 줄겠죠.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럼 여기서 또 대응책이 나오죠. 노동 투입 전체 인구가 줄고 생산 연령 인구는 더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산 연령 인구가 더 많은 생산을 만들 수 있도록 생산성을 올리다든가 아니면 더 많은 노동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만들 수 있도록 경력 단절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해소하거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가 유연한 근로 환경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끈다거나 혹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는 많아요. 넘쳐요. 근데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일자리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서 유휴 인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자본 투입인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저성장 고착화되는 양상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저성장은 저성장을 야기해요. 근데 더군다나 해외 직접 투자마저 이런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되는 모습에 투자하려 하지 않아요. 성장세가 높은 나라, 아시아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자본 투입도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한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또 규제 특구를 지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규제가 완화된 기업의 환경을 마련해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이대로 놔두다가는 그냥 경제는 더 기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생산성인데 총 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든가 이게 인풋이 줄잖아요. 근데 인풋 대비 아웃풋을 결정짓는 게 안에 있는 박스잖아요. 근데 인풋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혹시나 인풋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운데 있는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되겠죠. 그 프로세스가 기술 수준, 또 경영 철학, 경영 방식, 일하고자 하는 의욕, 뭐 이런 것들이 이 프로세스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자를 또 고도화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교육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 정말 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R&D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든가 또 신산업 진출이라든가 또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다든가 초격차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일을
막아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물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의 물가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물가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뭐 책에다가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물가는 잡히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거죠. 물가가 안 잡힌다.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높은 물가가 유지되겠구나라고 보시는 건 실물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확실히 끝났네. 그리고 곧 금리 인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을 조성하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전혀 달리 움직일 겁니다. 전혀 달리 움직일 겁니다. 이 전혀 달리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그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 월스트리트는 한국어로 따지면 이 여의도죠. 여의도 거리. 자산시장을 뜻하고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 골목 상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과 메인 스트리트 간의 거대한 갭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벌어진 채 접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22년 10월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정말 엄청난 고물가에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하고 그때 공포감에 떨면서 주식시장에서 내던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의 금리보다 지금의 금리가 높잖아요. 지금 공포감이 있습니까? 금리의 레벨로 보면 그때가 더 공포감이었어요.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는 그때는 금리가 쌌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22년은 괜찮았어요. 23년, 4년이 어려웠죠. 근데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그때가 공포감인 거고 지금은 기대감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계속 부담이 되고 경기 침체를 더 몰고 오지만 자산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을 저는 뉴 레짐이라고 썼어요. 뉴 레짐. 새로운 체제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실물 경제는 더 억압하죠. 근데 이 뉴 레짐 속에서는 이제 그게 대단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공포감을 안 느껴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그쵸. 이제 고금리가 공포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자산시장에서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들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뉴 레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에는 경기적으로는 더 안 좋은데 자산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제 기억에 IMF 때 우리 자영업자 비율이 40%까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났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OECD 평균 이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대까지 자영업자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아마도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대책 같은 거가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총 취업자가 대략 한 2,700만 정도 되세요. 총 취업자 규모가. 그 취업자 중에 일부가 임금 근로자. 우리 박사님도 임금 근로자. 그리고 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자를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 비임금 근로자를 OECD 기준으로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비임금 근로자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를 자영업자라고 해요. 근데 OECD 기준 혹은 옆에 있는 국회 기준으로는 국회에서는 포함해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가족까지 같이 하게 되면 다 그냥 자영업자 수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이 치킨집을 하는데 아들이 부부가 아니면 아내가 뭐 이렇게 양념 이렇게 하는 걸 도와줘요. 일주일에 얼마 이상을. 근데 무급이죠. 근데 이분도 자영업자로 볼 거냐? 자영업자로 보죠. 그것은 OECD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OECD 기준을 채택합니다. 말씀드리면 이들의 비중이 대략 한 600만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5%가 조금 안 됩니다. 2,700만 중에 대략 한 600만, 650만 요 정도 됩니다. 이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탑5 안에 듭니다. 역사적으로 탑5 안에 들어요. 더 많았었죠.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튀르키예, 그리스, 멕시코 요런
나라들이 자영업자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관광 중심이죠, 이런 나라들이. 네네. 관광 중심이니까 산업 구조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게 타당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근데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좀 헤아려 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19 때 직격탄을 받으셨죠. 그렇죠. 힘들었죠. 힘들었죠. 거리두기 단계 네. 만들고 네. 장기화하고 연장하고 그러면서 20년, 21년에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힘드셨어요. 근데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과밀합니다. 하나의 골목에 들어가면 김밥 가게가 여러 개예요. 치킨집이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 과밀화 현상 속에 이 자영업자들이 각종 인건비 오르고 다 오르니까. 네. 근데 매출은 안 일어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운영자금 마련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고용주와 자영자가 있는데 고용주가 줄어듭니다. 고용주가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는 자영업자. 고용주. 자영자는 1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고용주가 줄고 자영자가 늘어요.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세화된다는 뜻이에요. 네. 뭐 매출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2명이 일합니까? 1명이 일하죠. 네. 물론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기도 해요. 키오스크가 도입되니까 그래도 혼자 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맞물려서 자영업자분들이 어쨌든 영세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물가가 등장했죠. 22년에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될 지점에 물가는 또 치솟죠. 그 물가 치솟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인상하죠. 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맞물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죠. 경기 침체가 시작되니까 임금 근로자를 비롯한 그 전체 가구가 소비 지출을 아껴요. 근데 아낄 때 어디를 아낄까요? 외식비. 외식비를 아낍니다. 첫 번째 외식비, 그다음 오락, 여가, 스포츠 이런 왜냐하면 필수재적 지출은 안 줄입니다. 경기가 호황이에요. 월급이 늘어요. 혹시 박사님 쌀을 더 많이 사 드세요 그러면? 아유, 더 못 먹죠. 아니죠.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어요. 쌀을 아껴 드세요? 아유, 아니죠. 먹을 거 먹어야죠. 필수재적 지출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탄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비필수재적 지출을 줄입니다. 그게 외식비고 오락, 여가, 스포츠예요. 근데 오락, 여가, 스포츠, 외식비가 다 뭐죠? 대상이? 다 자영업자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죠.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또 자영업자 존재한다는 매출은 거죠. 계속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되는 게 뭐죠? 부채죠. 가계부채 문제 많이 거론하시는데 2,000조 가량의 전체 가계부채 문제를 짚어보면 가계부채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들 좀 착각하시는데 취약계층의 그렇죠. 연체율이 문제죠. 그럼요. 네. 그 취약 차주가 중요한데 취약 차주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6, 7%예요. 전체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취약차주의 빚이 문제인데 그 취약차주가 대부분 누구일까 계산해 보면 자영업자의 문제로 국한돼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위 2020년부터 찾아온 역풍, 코로나19의 역풍, 고물가의 역풍, 고금리의 역풍, 또 소비지출 감소의 역풍, 경기 침체 역풍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가시화되고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더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죠. 저신용, 저소득, 또 다중채무, 3개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계층이 이 영세 자영업자에 좀 집중되고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부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견 타당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벌써 한 4, 5년간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셨는데 좋아질 날이 있을까요? 좀 소비가 회복되고 이분들의 어떤 뭐 주머니가 좀 나아질 한 언제 정도 조금 보세요? 이 전체 경기가 뭐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된다 이렇게까지는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뚜렷하게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3%대 성장률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장기적인 그 스탠스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1.4% 23년 성장률에서 24년, 25년의 흐름을 보면 그 중에서 이렇게 이 턴어라운드 정도가 이렇게 강하지 않고 이렇게 약하게 미미한 물결처럼 가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경기의 회복 국면, 뭐 강한 회복은 아니지만 미약하게나마
그나마 경기가 좀 회복 시점을 갖는 국면은 24년 하반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충분히 보이고 한 2, 3개월 연속으로 2%대를 유지하고 특히 2.5% 밑으로 하회하면서 2%대 초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지점, 뭐 3개월 연속 2%대 중반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은 이제 물가는 확실히 잡히는 국면에 놓였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컨빅션이라고 표현했죠, 이번에 페드에서는. 컨빅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이는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3% 정도 찍었고 2.8% 정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가 상승률 9.1에서 확실히 디스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물가가 잡힐 거야 라고 기대하고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다시 물가가 치솟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물가가 잡힌다라는 그 결과치를 받아들고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컨빅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번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히 2% 초반, 2에서 2.4% 요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3개월 연속 기록했을 때쯤, 그때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경기의 어떤 턴어라운드, 단적으로 제가 박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냥 체감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다고 저는. 높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낮았었던 너무 그 낮았기 기억이 때문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비교 년도가 20년, 21년이에요. 2020년, 21년에 금리가 기준이 되어서 그거보다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0.5에서 3.5%로 높아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3.5%의 기준금리는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은 건 아니죠.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 연도가 20년, 21년이었기 때문에 높은 거라고 인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20년, 21년에 경험한 그 기준금리가 그게 이상한 겁니까? 3.5%가 이상한 겁니까? 그게 뭐 실은 이상한 거였죠. 그게 저번에. 이상한 거였죠.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았던 금리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게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22년 이후에 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23년부터 시작됐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23년 1월부터 시작됐던 3.5%의 금리가 24년 상반기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다시 기준이 뭘로 바뀔까요? 3.5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높은 금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럼 3.5%의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서 3.25%로만 금리를 인하해도 3.0%까지만 인하해도 환호하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금리가 23년 11월 1, 2주 차가 아마도 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데 기준금리마저 인하될 때는 시중금리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장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경기가 뭐 강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하반기 정도면 24년 하반기 정도면 다소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자영업자분들도 또 좀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아니, 또 교수님 오셨으니까 또 국제 정세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가 또 수출로 또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일단 뭐 주변 이웃 국가인 일본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본 경제는 2023년에 솔직히 얻어 걸렸죠. 좋은 상황으로 놓여진 거죠.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인플레 압력을 받은 건 맞아요. 우리나라는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에서 정점 기준으로 6% 정도를 기록했죠. 6.3%.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서 9.1%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죠. 정점 기준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 물가 상승률에서 10%포인트 수준의
굉장히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아서 11%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죠. 정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략 1%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서 3%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았어요. 디플레이션을 회복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4%가 된 거예요. 정점 기준으로. 네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겪으면서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었고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 고민뿐이었는데 마이너스 0, 1 기껏해야 요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 기록하다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받으면서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소위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를 표현할 때는 착한 인플레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착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얻어 걸려서 4%. 그래서 지금은 2, 3% 정도의 물가 상승률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세계적으로 고물가를 만났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는데 감사한 물가를 만났고 고금리를 채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냥 경기 부양만 신경 썼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좋은 시기였고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그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유도 또 그런 세계적으로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면서 자산 시장에서 돈이 떠난 거죠. 떠나서 은행으로 쏠린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무너지고 집값이 떨어졌던 건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또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 주요국들과 일본과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했던 거죠. 네네,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세계적으로 다 올리는데 일본만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 인하한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사상 최고로 호황이 있었고 경제도 고물가가 등장했으니까 이 실질 GDP 증가율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니까. 결국 그게 이제 금리 차로 인해서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의 엔저는 뭐 미국이 용인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 일본이 그렇게 엔저를 해도 뭐 펀더멘탈상 이상이 없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엔저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를 어느 정도 2% 수준을 계속 끌고 가자 하는 통화 정책에 관심이 많고요. 얼마 전에 YCC, yield커브를 좀 금리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했다가 다시 그런 일 없는 것으로 바꾼 여러 가지 이유가 굳이 금리를 인상해서 다시 디플레로 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걱정이 한 가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물가는 내비두고 경기 부양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엔저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엔저는 쉽게 말하면 일본 여행 가긴 좋죠. 근데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 가기는 부담되죠. 근데 여행 간다는 것도 여행 서비스의 수출입이거든요. 그럼 여행 서비스의 수출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수출이 좋은 거예요. 엔저니까.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역풍이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을 나열해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게 얘네의 주력 수출 품목인 거예요. 자동차 똑같죠. 뭐 전자통신 기기라든가 선박, 철강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저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수출 경합도가 높다고 표현하는데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 경제가 유독 엔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강하다.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이런 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 수출 시장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본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출하기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엔저 때문에 자금의 유출이 우려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일본만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은 또 일어났었고 그게 일본 경제의 성장세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24년 성장률은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1%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3년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성장률이 역전되는 모습이었고 근데 24년이 되면 다시 일본은 1%대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1% 후반
이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니까 23년 한 해 뭐 정말 우리 한국을 많이 공격했잖아요. 피크 코리아라고.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팩트들은 우리가 그냥 넘겨갈 만한 그런 주제들은 아닙니다. 그 팩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더 주목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내 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전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엔저 현상이 내년 뭐 내후년도 계속 이런 고착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바뀔까요?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어쨌든 통화 정책 기조를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팬데믹 때도 일본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면 위기 상황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 정책의 수단이 사라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정상화하는 노력 속에 경기가 다시 꼬꾸라질까 봐 걱정이 되니까 할 것 같다가 또 안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그래도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아닌 제로 혹은 0.5% 수준이라도 그래도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놓으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려놓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미국은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이니까 일본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인상이라도 한다면 강하게 좁혀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런 좁혀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제 엔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엔화 수요가 줄어들죠. 엔화 투자 수요가.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엔화 강세를 또 어느 정도 엔저 현상에서 다소 벗어나는 뭐 그런 현상을 좀 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을 한번 가볼게요. 네. 중국이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뭐 네. 부동산 경기도 좀 어렵고 뭐 미중 간의 어떤 갈등도 있어서 더 못하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또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중국 경제를 보여주는 몇몇 지표들을 팩트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고 그리고 8월 15일부터는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아예 안 합니다. 발표를 아예 안 합니다. 전체 실업률은 발표합니다.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을 만큼 정말 심각한 청년 실업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강조할 만한 게 PMI 지수인데 PMI 지수도 제조업 지수가 있고 비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둘 다 꼬꾸라져서 특히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0이라는 기준선을 계속 맴돌고 있고요.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떨어지고 있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도 나름의 정점을 23년 초에 찍었다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다 이것도 계속 꼬꾸라지고 있어서 50에 근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잣대가 되겠고요. 또 대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FDI 유입액입니다. 이 FDI 유입액,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경제 같은 경우. 아직도 신흥국이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가 얼마나 집중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FDI 유입액이 그냥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실물 경제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차이나 엑소더스죠.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데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유망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중국 기업도 많이 떠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표현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 중에는 생산자 물가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다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거. 더군다나 일본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과
중국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23년이 5%고 24년이 4.2%인데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이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0.5를 기록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것은 우리가 체감하기에 마이너스 0.5랑은 다른 마이너스인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마이너스입니다. 완전히 디플레이션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같은 경우도 더 큰 마이너스예요. 당분간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플러스로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중국이 디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뭐 한 1년 정도간의 월별 물가 상승률이 0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7개월 정도 0 마이너스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몇 개월만 더 충족이 되면 디플레이션의 정의에도 부합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도 뭐 견해가 좀 다른데 간혹 그 중국 경제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중국 경제는 뭐 4%대 성장률을 유지한다. 한국 경제는 뭐 1%대이면서 니네 나라나 걱정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제는요 절대 스냅샷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4%인데 얼마에서 4%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강하게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이 현상이 중요한 것이지. 왜냐하면 그래도 5%대 성장률을 지속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공장을 이만큼 진 거거든요. 채용을 이만큼 늘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성장률을 유지 못하니까 공장을 하나를 처분하고 거기에 채용했던 인력들을 퇴직시키고 이런 과정이 우당탕탕 하는 거거든요. IMF, 월드뱅크, OECD, BIS, 세계 금융경제 관련 경제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전망하는 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23년보다 24년이 낮다는 거예요. 아, 더 낮아요? 공통적인 겁니다. 내년도? 예, 공통적인 겁니다. 네. 공통적인 건데 저는 IMF 전망치를 인용해 드린 것뿐이에요. 5.0에서 네. 4.2%로. 그래도 일본도 내려갈 거고 중국도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짝 올라가니까 조금 나은 상황이네요. 그래도 주변국보단.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가 네. 성장률이 23년보다만 올라가는 건데 그건 그냥 다분히 기저효과인 거죠. 높이 올라가니까. 23년보다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왜냐하면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번의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강조해드리고 있죠. 1980년 오일 쇼크,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이 역성장 또는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1.4%가. 그러니까 이 1.4%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그 수준만 유지해도 그냥 2%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24년은. 그래서 어려운 국면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중국 경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월드뱅크가 기여도를 계산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023년이 3.0이고 24년이 2.7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요 기구들의 전망치의 평균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의 기여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가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 이웃국들이 또 우리나라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고요. 물론 여기서도 실물 경제랑 또 자산 시장이랑 또 다르다라는 네. 부분을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직접 자산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일단 금리 인하 시점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금리는요.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가격이죠,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가 금리고 이자죠.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의 레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데 들이는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의지는 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자산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체의 시장을 강하게 작용하기보다는 기여도로 본다면 자산가들의 투자 수요가 혹은 투기 수요가 그 자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뭐 500억 이상 뭐 소위 VVVIP라고 하는 그런 자산가들을 보면 제로 금리로 떨어지면 돈을 은행에 두지 않아요. 아무도 은행에 안 둡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냥 은행에 맡겨놓죠. 왜냐하면 그 은행에서 주는 이자 수익이 웬만한 다른 투자처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렇게 돈이 이동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는 자연스럽게 은행에 맡겨놓던 그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근데 몰려 들어갈 때 소위 그런 자산가들은 조금 강하게 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몰고 가죠. 근데 몰고 가는 흐름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코인이고요. 그 다음은 주식이고요. 선행성이 더 강하죠. 이제 금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외에 나머지 변수들도 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 금리가 굉장히 강하게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많이 인하해봐야 2번 정도 된다 생각합니다.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를 들어 3.5% 기준금리에서 3% 기준금리로 떨어지는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낮은 금리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뭐 강하게 반등하거나 그런 흐름으로 저는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23년에도 중반쯤부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 전환을 한 거고요. 반등 전환한 이후에 특히 11월, 12월 정도에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현상은 기준금리 때문에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3년 1월에 인상하고 계속 7개월 연속 동결 했으니까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영된 건데 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시중금리 그 자체가 11월 들어서 다시 크게 반등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조금 공포감을 느끼고 다시 매수 의지를 꺾고 매도 의지를 좀 강하게 만들면서 상승 반전하다가 다시 이제 하락 반전하는 그런 흐름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4년 같은 경우는 뭐 강한 회복은 아니지만 매우 미약한 회복이라도 회복세는 24년 중반부터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지점에 또 금리 인하와 함께 맞물리면서 시중금리가 또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수요자의 의지가 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24년의 집값보다 25년의 집값이 더 높아 있지 않겠어? 라는 의지가 집의 매수 심리를 결정짓죠. 구매 의사를 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뭐 강보합에 가까운 뭐 강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보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반은 떨어지는데 왜 오른다고 그러지? 반은 오르고 있는데 왜 떨어진다고 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국면이 이 보합장인 거예요. 지금도 보합이고요. 그래서 그런 보합의 흐름이겠지만 평균 매매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 22년보다는 23년이, 23년보다는 24년이 평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 올라가 있다면 상승인 거죠. 그러나 상승이라고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승보다는 강보합이라는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리는 건데 이런 어떤 경기 침체가 자산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없을까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제가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초두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일어나서 금리를 인하할 때는 제로 금리를 향해서 쭉쭉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가정하면 그런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경기 침체는 GDP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금리를 인하한다기보다는 안 좋은 경기 속에서 물가가 그래도 정상화됐는가, 목표하는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졌는가, 그걸 보면서 물가가 정상화됐다면 이제 금리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종류의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중국은 왜 금리를 인하할까요?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가가 정상적인 물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가늠하실 때 의견을 드린다면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정을 한다면. 근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저는 6, 7월로 봅니다. 6, 7월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12월 정도면 당연히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저는 사실 제 채널을 통해서는 이미부터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는 금리 인하가 3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럼 3월에 금리 인하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럼 1월 FOMC 때는 동결하고 3월에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전환할 때는 그 시그널,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 금리를 인하한다? 그럴 일은 없다고 가정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시장은 3월에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급하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강한 랠리를 보인 겁니다. 12월에. 근데 역시 12월 말이나 1월 초 이렇게 지나면서 3월에 기준금리 인하 없겠네 라는 생각을 받아들기 시작할 때 그 기대가 헛된 기대였구나. 시장이 또 실망하죠.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왜냐하면 23년을 놓고 봐도 그때는 기대가 좀 다르죠. 그때는 23년 한 해 동안에는 시장의 기대가 뭐였냐면 기준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없겠네.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기대를 23년 초반부터 했어요. 기대했다가 아니네. 무너지죠. 기대할 때 주가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돈을 더 많이 유입시켜 버리니까. 기대했다가 꺾이고 기대했다 꺾이고 그게 23년 한 해 동안 내내 반복됐던 장이었어요. 근데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너무 섣불리 마시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 섣불리 마시는 현상, 섣불리 기대하는 그 현상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또 역시 실망하고 주가가 빠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랐다 빠졌다 하겠죠. 그게 기대감에 오르고 또 실망감에 떨어지고 하면서 돈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3년보다 24년 주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또 시장의 기대감이 빠질 때 여러분도 또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딱 내년도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뭐 우리나라 금통위가 뭐 따라 하나요? 아니면 좀 후행적으로 가나요? 좀 선행적으로 먼저 좀 갈까요? 선행적으로 가기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인데요. 이 격차를 가지고 많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 2%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인상하는 걸 지켜만 본 거예요. 그죠? 수동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용인해 가는 모습. 그 모습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격차를 벌려가는 모습은 시장의 인식이 다릅니다.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단행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먼저 할 만큼 우리나라의 물가가 미국보다 먼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를 도입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먼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금리를 도입하지 않았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정부의 재정정책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 물가를 안 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 경제를 만들고요. 나중에는 이걸 열어놓을 때 물가 안정세가 야기될 때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재된 가격이 있는 거예요. 올리지 못하는 시장에서. 그게 이제 반영되는 과정이 후순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22년, 23년 초까지는
그래도 물가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물가 상승세가 뒤로 지연되는 느낌이지만 지연된 그 효과가 발동된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통제하다가 이제 인상하잖아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 교통요금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또 작용되기 때문에 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스티키하게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하할 만큼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하를 먼저 한다? 그건 좀 많이 부담스럽고요. 미국의 인하 시점을 좀 봐가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나와셨을 때 이제 슬슬 현금을 이제 실물 자산에 좀 옮겨야 될 때다라고 좀 조언을 주셨는데 그 전략은 지금도 좀 유효한 건가요? 네, 그래서 실물 자산도 뭐 금융 자산이나 뭐 부동산 자산이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재테크라는 게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돈을 현금 따발로 들고 있을까, 저축을 할까, 부동산을 살까, 아니면 주식을 할까,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인데, 제가 그동안 강조했었던 것은 어쨌든 실물 경제적으로 중국 경제가 기울고 그것의 반사이익을 보고 또 세계의 공장이 인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인도 ETF를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ETF나 이런 펀드 투자로 비중을 좀 늘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게 코인과 주식이니까 이 현금이 아닌 그런 형태로 돈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동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경제나 금리 추이와 동행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가지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좀 조언이나 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4년을 결정짓다시피 할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코노미스트도 그 새해를 항상 이야기할 때 그 더 월드 어헤드라는 그 매년 그 저널을 발표합니다. 근데 23년 더 월드 어헤드 23년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이든도 있고 뭐 그 시진핑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스트롱맨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과학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24년 더 월드 어헤드에는 한 명의 인물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인물이 얼굴도 아니고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푸틴인가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근데 11월에 트럼프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떠나서 누가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경제에 영향을 주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소위 트럼프 테마주가 있고 바이든 테마주가 있잖아요. 트럼프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싫어해요. 극혐해요. 그리고 소위 바이든은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는 게 자기의 이념이에요. 전혀 다르니까 테마주가 갈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도 조언을 드리기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갖고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가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런 움직임이 역시 실물 경제에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가늠하시면서 왜 이런 종목은 유독 힘을 안 받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참조가 될 수 있겠고, 또 11월 달에 24년 11월 달에 누가 당선이 되든 그쪽 산업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년 경제를 좀 먼저 조망하시고 가늠하시고 그리고 좀 준비된 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떤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4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위험 요인이 어쨌든 있으니까 어떻게 잘 우회해 볼까? 라는 생각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좀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을 모시고서요. 2024년도 경제 전망과 개인의 대응 전략에 관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